네, 안녕하십니까.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분양권 전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분양권 전매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분양권 전매의 정의를 먼저 보시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분양권이라는 게 주택에 청약되어 주택 청약에 당첨되어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죠. 그런 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양권을 준공 전에 거래하는 행위를 우리가 분양권 전매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분양권 전매는 주택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은 금지되어 있어요. 전매 제한이라 그러죠. 이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는 경우에는요,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한 자는 소위 주택법 제 101조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요, 분양권 전매를 불법으로 하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분양권 전매 절차를 보시면요, 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다음에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 승계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공급계약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급계약서상 명의를 바꿔야 돼,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럴 때 매매 계약서 작성의 방법인데, 매수자의 경우하고 우리가 매도자의 경우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자의 경우입니다. 전매 제한 등 법적 제한이 없는 물건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다음 분양계약상 매도인과 실제 거래인이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가끔 이제 사기가 있을 수 있죠. 다음에 매매 물건에 대한 내역이죠. 예컨대 분양금액, 납부액,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죠. 중도금, 잔금,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상세히 계약서에 작성한다. 다음에 이제 특약사항의 확장 부분, 옵션 등을 상세히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후일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해당 거래는 분양권 매매 거래임을 분명히 기록한다. 그 다음에 준비물이죠. 그래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준비물이 있는데, 여러분 매수자 입장에서는 신분증하고 인감도장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만일 분양권을 사겠다라면 매도자라면 준비할 게 많겠죠.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 공급 계약서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 부분과 업선 계약서, 그 다음에 납입 영수증들, 그동안에 납입한 것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이 매매 금액의 결정이겠죠. 뭐 분쟁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하느냐. 분양권 전매 계약 시까지 매도자가 시행사에 납부한 금액하고 프리미엄을 합한 가격이에요. 다시 말해서 총 매매 금액은 분양 금액하고요, 옵션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한 건데, 중도금은 대출은행에서 채무인수를 통해서 승계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래 금액은요, 실질적인 거래 금액은 매도자가 시행사에 납부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만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아까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준비물은 신분증하고요, 공급계약서,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이제 붙여서, 신고장소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 가서 이제 접수하시면 신고 필증을 바로 줍니다. 다음에 이제 직거래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는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함께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범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서류를 매도인이 보관 중인 단계이니까 매도인이 신고하는 편이 조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했다 그러면은 담당 중개사가 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중도금 대출 승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양권을 매매할 때는 중도금이 대출 승계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은행에서. 그래서 예컨대 매수인의 신용이 문제가 돼서 대출 승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승계가 안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인데 매도인과 매수인 서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매수인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매수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승계가 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미리 좀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승계죠. 그래서 시행사 지정은행에 방문합니다. 아까 그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지정은행에 가서 중도금 대출 승계의 인수동의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매수인의 신용이 낮아서 중도금 대출의 승계가 거절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자체가 파기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출 승계 여부를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계약서 명의 변경인데,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잘 확인하셔가지고, 나의 명의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먼저 시행사나 분양사무소에 공급계약서 명의 변경 관련 일정을 먼저 예약해야 돼요. 예약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언제쯤 가면 좋겠냐? 물어보셔야 되고, 매도인의 준비물하고, 매수인의 준비물을 잘 챙겨서, 명의 변경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의 변경 절차를 우리가 잘 가게 되면 공급계약서 명의 변경을 시행사에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약된 시간에 가셔가지고 시행사나 분양사무소에 방문해서 필요 서류를 드리고 명의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명의 변경 완료 후 매수인이 공급계약서를 받으면 일단 종료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6번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시행사에서 명의 변경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명의 변경이 완료되기 직전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게 안전하다. 그러니까 미리 돈을 줘버리면은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 변경이 완료되기 전, 그러니까 명의 변경이 완료되는 걸 확인하고 완료되기 전에 직전에 거래대금을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요, 항상 뭐 우리 중개사분들이야 당연히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법정 수수료보다 더 달라 그럴 텐데 뭐 타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셔가지고 적정선에서 해결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번 중개 수수료는 현금 영수증 처리할 필요가 좀 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절세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타협 때문인데,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법정 수수료 이상을 받으면, 중개법령에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영수증을 주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법정 수수료 정도로, 타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인데요. 매도인이죠. 그래서 매도인은 분양권을 매도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소득세법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준비 서류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율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여러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죠.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무조건 50%예요. 1년에서 2년일 때는 이제 4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2%까지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 피가 많이 붙어서 양도 차익이 많다. 그러면은 세무사랑 상담하는 게 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분양권 전매라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라는 걸 좀 볼게요. 자, 일단 장점이죠. 이거는 이제 정부가 허용하는 몇 안 되는 투자 상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서, 즉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있다 또는 당첨됐다 하더라도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청약해서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P가 붙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당첨돼서 전매하는 도 괜찮겠다. 그런 시리즈의 성격의 강의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액 투자로 적은 세금을 부담하고 고액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근데 분양가가 5억이다. 그래서 계약금 10% 5천 냈어요. 그런데 당첨되고 나서 계약금 내고 나니까 P가 막 한 3천 붙었어. 그러면 결국 5천 투자하고 3천 버는 겁니다. 그때 전매가 된다면 분명히 소액 투자죠. 그 다음에 향후 상당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분양물건 전부가 해당되는 건데 분양권은 공사 중에 있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실물을 보고 거래할 수 없다라는 문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도 있다. 위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입주 시점에 가면은 공급 물량 또는 입주 물량이 많을 경우에 되팔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우리가 장단점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한 주택법의 규정을 제가 참고로 써놨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이죠. 투기 과열 지구 뭐 이런데 뭐 조정지역 싹 다 걸려 있습니다만은 서울은 이런 지역은 분양권 전매 기한이 10년까지로 길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규제가 강한 지역이 아니라면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료들은 뭐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한 거는 나머지 자료는 여러분 참고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조금 복잡하지만 참고하시면 되네요. 일부는 개정 전 자료가 있네요. 이거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개정 전 자료인데 나중에 다시 개정 이후 자료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인데 이건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분양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불법 전매 절대 안 돼요. 이거 까딱하면은 3년에 3천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계약서라고 해서 이중계약서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불법 전매 적발 시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알선한 자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 전매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자 분양권 전매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자 분양권 전매라는 거를 통해서 매수자 또는 매도인 공이 둘 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라는 걸 살펴봤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 잠실에 석촌호수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뭐 아파트에는 피해를 1억 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거주를 대략 한 10여 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올 때 금매물로 싸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5억 정도는 가격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분양권은요, 위치가 좋은 지역이면 매수인도 향후 기대 수익이 큰 거예요. 매도인은 단기 차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인 조건 하에서 우리가 분양권 전매를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늘 말씀드려서 조금 귀가 아플 가능성이 있는데 댓글, 구독, 그다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